같이 이야기 나눌 조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 영화가 좀 쉬운 영화가 아닌데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사실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저 약간 막 감동?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좀 이 영화에 대해서 뭐 기존에 들으신 분도 있고 그냥 혹시나 주제나 아니면 제목이나 혹은 뭐 이벤트나 이런 거에 당첨되셔서 이제 오셨는데 뭔가 예기치 못한 그런 영화를 만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네, 혹시 여기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따로 코로나 때문에 질문은 받고 있지 않고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뭐 얘기를 들으시면서 또 영화를 보시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네,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네, 제가 마지막에 그 이야기 올려주신 거 공유하고 그리고 또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할 수 있는 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라고 하는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인디스페이스 쪽에서 제목을 강연 토크의 제목을 달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런 질문형의 항상 이 질문형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제목일 수 있는데요. 이 지금 박인수는 어떻게 운명과 대결하는 영웅이 되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이제 이 토크를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우선 이 김동정 감독과 박형태 감독의 전작을 보신 분은 이 박인순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혹시 영화를 안 보셔도 이 박인순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들었을 때 뭔가 상상되는 것이 있었을 텐데요. 아마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 도대체 박인순이 유명한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박인순 저는 이제 이 제목에 반드시 꼭 박인순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두 감독이 거의 20년 가까이 넘게 해온 작업을 또 한편으로는 기리는 것이 아닌가 그들의 어떤 의도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저만의 제목 하나에 이제 굉장히 좀 거창으로 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 그리고 김동연과 박경태 감독의 전작들을 이야기할 때 그냥 되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항상 소위라고 하는 말을 붙이죠. 소위. 이 영화에서 그 미술 작가가 나와서 앞에서 나레이션 하면서 이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 소위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저도 굉장히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소위 기지촌 양공주라고 불렸던 여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다큐멘터리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면 짐작을 되게 쉽게 할 수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뭐 이 영화뿐만 아니라 어떤 뭐 소설이라든가 다른 매체들 그리고 여기에서 나왔던 뭐 연구조사 같은 보고서들, 뭐 논문들과 관련해서도 이 기지촌 소위 말하는 기지촌 양공주라고 하는 혹은 기지촌 여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굉장히 훨씬 더 명확하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고 실제로 이 영화는 또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제목을 짓기보다는 박인순이라고 하는 좀 인물을 두드러지게 하고 싶다라고 했던 데에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독자적으로 박인순의 이야기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박인순은 그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혹은 그 수많은 어떤 삶의 사건들 속에서 자신의 어떤 강함을 믿으면서 그래도 굳이 그 수많은 정말 좀 비극적 사건들 속에서 살아남았던 것처럼 어떻게 그 무수한 기지촌 여성의 삶에 대한 그리고 기지촌 여성의 그 비극에 대한 이야기 수많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가 웬만하면 모두 다 짐작하고 알 수 있는, 제가 딱 말씀드렸을 때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진부한 이야기들 속에서 어떻게 박인순의 이야기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박인순 그 이야기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나라고 하는, 되게 저는 그렇다고 해서 기촌 여성의 삶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소수자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집단적인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정체성의 정착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것을 저는 모두 버리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유형화되거나 정형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단화 됐을 때 이야기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적, 이거를 조금 더 얘기하면 소수자 집단의 이야기, 내가 내 이야기를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소수자 정체성의 이야기라든가 소수자 집단의 이야기가 같이 끌고 들어와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내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막 박인순 씨가 박인순의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꽃봉이도 딸려 나오고 윤구미 씨도 딸려 나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딸려 나오는 어떤 여성들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집단의 이야기고 어떤 부분에서는 소수자 정체성의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단의 이야기가 있으면서 동시에 박인순의 이야기라고 하는, 혹은 박인순이라고 하는 기촌 여성이라고 불리는 이 여자의 어떤 독자적인 삶, 그것은 또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영화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제목을 골랐습니다. 그게 저는 박인순 씨가 굉장히 뛰어난 어떤 그러니까 스토리텔러라기보다는 사실 그렇게 뛰어난 스토리텔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박인순 씨가 나오는 이 김동명과 박경태 감독의 영화를 이제 다 3편을 봤는데 늘 나올 때마다 정말 횡설수설 하시고 어느 영화에서는 거의 언어가 없으세요. 거미의 땅에서는 계속해서 소리만, 산에 가가지고 욕하고 소리만 지르러 다니시고 그것이 실제로 일상이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처음에 그 인터뷰할 때 나왔던 그런 장면들처럼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굉장히 좋은 스토리텔러가 되기는 되게 힘드세요. 반면에 이미지화가 되게 잘 되는,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해서 어떤 순간들, 어떤 감정들,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엄청난 정말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감각적이고 너무나 사진적인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영화에서는 가장 영화적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거의 그 저승사자하고도 자세히 이렇게 보면 한 번도 둘이 대화를 나누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사를 치지 않고 언어적이지 않고 박인순 씨야말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이미지적인 시각적 이미지나 혹은 시청각적 이미지적인 그런 영화적인 어떤 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도리어 이 영화에서 가장 문학적인 건 김동영 감독과 박경태 감독 이 둘의 어떤 궁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영화를 통해서 3편의 영화를 거쳤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었던 것 같고 이 영화를 통해서 뭔가 이걸 종합적이라고 사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의 영화들도 충분한 어떤 나름의 가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박인순 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뭔가 어느 정도 찾으셨구나라고 생각한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이 김동영, 박경태 감독의 이 박인순 씨에 대한 영화가 이미 3편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두 분을 먼저 약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분들이 한편으로는 되게 우리가 보통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정치적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어떤 활동가형 다큐멘터리스트와 그 다음에 어떤 작가적이거나 예술가형 어떤 다큐멘터리스트를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유형화해서 많이 나누기도 했었죠. 근데
이 두 분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보신 영화처럼 되게 뭔가 기존의 어떤 규범이라든가 아니면 장르를 뛰어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뭔가 작가적이고 되게 예술가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두 분이 기지촌에서 이런 영화를 찍게 된 건 김동영 감독은 그때 두레방에서 활동가로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2000년대에는 이미 이 지금 이렇게 영화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관리를 하는 마마상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그 여기에 나왔던 미스 김이라고 하는 캐릭터처럼 포주를 하시거나 대부분 이제 이런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다른 일들을 그냥 소일거리들을 하시면서 사시거나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실제로 클럽이나 바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한국 여성분들은 이미 흔히 말하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필리핀, 그다음에 러시아 쪽 연방 이었던 국가들에서 오신 분들로 이미 채워진 상태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두레방에서 이제 김동영 감독이 일을 하면서 그때 일을 같이 했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주변쯤에 일을 하셨고 2000년대 초반에 그리고 박경태 감독은 또 별도로 이제 다큐멘터리 영상 작업들을 기록 작업들을 좀 하다가 이 기지촌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오랫동안 종교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기지촌 여성들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두레방의 일종의 의뢰를 받으면서 이 나와부엉이라고 하는 영화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게 2003년에 지금 이제 나왔던 영화인데요. 그때 당시에 나와부엉이에 나왔던 박인순 씨는 아마 이 중간에 잠깐 무슨 그런 시사 프로그램 같은데 이게 90년대에 나왔던 그 영상인데 시사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 영상과 거의 비슷한 톤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두레방에서 이 박예순 씨가 워낙 이제 되게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진짜 굉장히 후유증이 되게 심했고 실제로 불면증에 막 잠도 잘 자지 못하고 그리고 뭐 건강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되게 몸이 여기저기 이제 고통스럽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치료하고자 이제 두레방에서 한참 그때 여기저기 유행하고 있었던 미술 치료를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그 미술 치료에 아마 가장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했던 분이 이 박인순 씨였고 그때 그렸던 그림들이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그림을 지금도 그리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왔던 그림들은 그때 2000년대부터 미술 치료를 받으면서 그렸던 그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나와부엉이 같은 경우에는 박경태 감독님 이제 혼자 단독으로 두레방 지원을 받아서 만든 작품이고요. 박경태 감독님은 되게 이 나와부엉이를 이야기할 때마다 되게 양가적인 태도를 취하세요. 이제 박일순 씨를 만난 영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운 영화이면서도 사실상 이제 그 본인의 의도대로 결론을 맺을 수는 없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항상 덧붙이시는데 왜냐하면 나와부엉이는 결국 미술 치료를 통해서 박일순 씨가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탈성매매를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 목적으로 하는 왜냐하면 두레방 자체가 어쨌든 기초 여성의 삶을 지원하면서 그것이 뭐 잘못됐거나 뭐 이렇다라 비판하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활동에 있어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이 다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단체와 어떻게 보면 공동 제작하고 거의 공동 기획하다시피 만든 작품이어서 본인의 뜻대로 담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나와부엉이에 보면 활동가 선생님이 막 이 박예순 씨를 거의 어린아이 혼내듯이 제발 좀 그만 몸 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그대로 등장을 해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미 미군 클럽이나 이런 데서는 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적은 돈에 그냥 좀 위험하게 몸을 팔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박인순 씨는 자기가 돈을 벌 방법이 뭐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벌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런 데서 그 생활하신 분들은 자기가 계속해서 자기 가족도 부양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어쨌든 자기 스스로도 자기 삶을 개척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고통스럽고 되게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굉장히 어떤 부분에선 자신감, 어떤 부분에선 자기 힘으로 일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거, 남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지만 되게 힘들어하시는, 그 자체를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일종의 용돈벌이처럼 이렇게 성매매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보기도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에 미술 치료를 받아서 트라우마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태도도 훨씬 나아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박경태 감독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저도 예전에 이거는 이제 나와봉이 상영하면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들인데 실제로 물론 미술 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는 그것이 커다란 도움이 됐고 그리고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 워낙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게 되게 박인순 씨한테 되게 도움이 당연히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치유가 되거나 치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두레방에서 원하는 방식대로의 어떤 삶을 살기에는 사실은 그것으로 만약에 치유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사실은 좀 너무 지금 그거야말로 너무 극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나와봉이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박경태 감독님이 그때 당시에 그렸던 그림 중에 하나의 이제 제목을 거기서도 맨날 제목을 얘기하라고 그러거든요. 쭉 그린 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부엉이도 되게 자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집에도 왜 부엉이 올빼미 인형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대부분 다 길쭉길쭉하게 남자 성기와 여자 성기, 보지와 자지로 되어 있는 그림들이 거의 다 정말 다양한 자지와 다양한 보지들을 그린 그런 그림이 대부분이었어요. 그것을 이제 인간화 해가지고 의인화해서 이제 그린 그림들이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골적인데 굉장히 판타지스럽고 여기 나왔던 박인순 씨가 자기가 좋아한다고 했던 공포 영화나 호러 영화들처럼 마치 에일리언의 어떤 동화 버전을 보는 듯한 그런 그림들인데요. 아마 찾아보시면 지금도 몇몇의 나와봉에 나왔던 그림들은 올라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서 치유가 되고 치료가 된다는 건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한편에선 이야기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사의 마무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뭔가 소송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테죠. 이것들이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이야기 단락의 마무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우리가 이야기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가 그리고 이야기는 어떻게 또 자라나고 만들어지고 변화하고 생성하는 다시 또 죽고 생성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무래도 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박인순 씨의 어떤 삶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타인이 늘 그렇게 결정지어져 왔던 거. 넌 여기서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 너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라고 그것이 뭐 진부한 이야기든 아니면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든 간에 언제나 처음과 끝을 그렇게 결정지었던 방식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이제 성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분 다 영화를 김동률 감독님은 이제 그러고 나서 두레방에서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분들과 함께 이 영화를 아메리칸 엘리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고요. 이 아메리칸 엘리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필리핀 그 당시에 그 동두촌에서 일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동두촌도 거의 다 사실상 미군이 굉장히 많이 당시에 이미 이전한 되게 축소된 상태였고, 그리고 나서 이 관광특구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데에는 물론 그 미군들도 있었지만 이제 다른 그 외국인들, 그때 들어오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들도 경기도나 이런 지역에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을 되게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이 동두천에 있던 그 필리핀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아메리칸 엘리, 필리핀 여성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또 다른 여성들도 있는데 이 아메리칸 엘리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두 분이 같이 2010년대 중반부터 작업을 하면서 제가 거미의 땅을 똑같은 영화를 지금 다르게 적어놨는데 못하네요. 네, 2012년 영화입니다. 그 거미의 땅과 그 다음에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라고 하는 두 영화를 이제 계속해서 공동으로 작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 감독님이 따로 또 만들었던 사당동 더하기는 그 좋은 사역자이신 좋은 선생님하고 같이 사당동에서 이 빈민 일종의 그 저소득층 계급의 가족들을 거의 20년간 30년간 추적했던 또 되게 중요한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영화까지 온 건데, 원래 이 이전의 영화인 거미의 땅에도 박일순 씨가 등장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 박일순 씨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엄청나게 큰 소리로 정말 거의 산을 잡아먹을 듯이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늘 언제나 묘사가 되는데, 이 영화에서 본격적으로 이런 영화를 하고 싶다라고 했던 건 김동현 감독님과 박경태 감독님 이야기에 따르면 예전에는 이제 계속 그 남편한테 복수를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제부턴가 이제 자기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실제로 앞에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박인순 씨가 했던 이야기에 근거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상상한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굉장히 정말 실제로 트라우마 때문에 잠을 되게 못 이루고 되게 악몽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꾸게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어떤 상상과 환상과 실제 자기 어떤 꿈들 이런 것들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이 영화에서 처음 시작된 게 아니라 거미의 땅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때 거미의 땅 같은 경우에는 박인순 씨와 이런 작업을 하지는 않는데요. 거기에 이제 어머니가 양공주였던 혼혈인 여성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혼혈인 여성분과 같이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일종의 이런 방식의 대화 방식의 서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감독과 그 다음에 그 당사자인 여성이 자기 이야기와 자기 어머니 이야기, 그리고 그 어머니의 친구들 이야기까지 섞어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를 서로 해서 이어가면서, 사실 그게 아기가 막 딱 들어맞지는 않아요. 시간대도 들어맞지도 않고 이게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어떻게 보면 인칭 자체가 거의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인칭 자체가 완전히 다중적인, 나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녀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되게 동질적인 집단 우리의 이야기도 아닌, 그렇다고 완전히 또 당사자 이야기만도 아닌 것이 감독의 개입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런 방식의 이야기하기라고 하는, 다중적 인칭의 이야기하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미의 땅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오히려 만족스럽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확장을 하신 거 보면 그 방식에 더 어떻게 보면 확장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 거미의 땅도 마찬가지인데 이 영화에서도 결국은 이 영화를 뭘로 볼 것이냐, 이게 다큐멘터리냐? 라고 했을 때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고전적인 전통적인 다큐멘터리에 장르 안에 그 틀에 들어가기가 되게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앞부분 같은 경우에 이거 다 진짜 원래 그런 교수나 아니면
너무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그 미술 작가로 나오시는 분도 그렇고 정말 어디엔가 있을 법한 저 정말 찾아봤잖아요. 그래서 변중이라고 하는 왜냐면 제가 그런 이름을 갖고 계신 몇몇 활동가분과 되게 변자 들어가고 희자 들어가는 몇몇 활동가분과 선생님들을 알고 있어가지고 혹시 그분이신가? 내가 얼굴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라고 심지어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그 사용하시는 언어들도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거의 그 인류학적인 고증에 가까운 이 실태조사하는 교수 부족의 민족지 무슨 어떤 고증, 그 다음에 어떤 미술 젊은 이제 막 작업을 자기 전시를 하려고 작업을 시작하는 이 젊은 그리고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은 이 여성 미술 작가에 대한 어떤 고증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어떤 것보다 사실 정확해서 앞에 나오는 부분을 재현이라고 생각하기 되게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박경태 감독이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본인이 박 감독이라고 등장을 하면서 본인이 재현을 하고 본인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진짜 그러니까 실제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거기는 전부 다 재현 그러니까 과거의 푸티지를 제외하고는 사실 이 영화 전체가 전부 다 재현과 그 다음에 픽션, 그러니까 판타지 어떤 그 장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것이 전부 다 픽션이고 우리가 픽션이라고 이야기했을 땐 결국은 허구라고 많이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 허구라고 하는 것은 가짜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박윤선 씨도 넌 가짜야, 가짜면 어때, 가짜이고 아닌 것이 중요하지 않아. 정말 이건 너무나 직설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영화에서 거의 그 다큐멘터리의 재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재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재현이라고 하는 것과 실제 재현은 우리가 보통 이제 재연은 재상연인데요. 원래 일어났던 일을 다시 연극처럼 다시 재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들은 분명히 박경태 감독이 혹은 박일순 씨가 경험했던 장면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장면도 사실은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 재현된 장면들은 언제 어디선가 경험했던 것들을 그리고 인터뷰에서도 실제 이제 그런 실태조사를 본인들도 했었고 본인들도 참여한 적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의 어떤 자기도 작업들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오는 미술 작가들이라든가 아니면 교수들 그리고 또 다른 다큐멘터리 감독들 이런 것들을 작업하는 다큐멘터리 감독들에 대한 일종의 비판 성찰이기도 하면서 그것이 다른 감독들이나 다른 작가들에 대한 비판과 성찰일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이것을 재연함으로써 자기 작업 자체에 대한 성찰이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가지고 오는 전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뷰에서는 사실 되게 훨씬 더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왜냐면 이 공간에 가시면 아마 다들 그렇게 느끼실 텐데 그냥 여기 딱히 미술 작가가 아니어도 아마 그냥 여기 계신 분들 직접 진짜 동두천에 제가 지금도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은 재개발 때문에 거의 다 철거가 됐을 텐데 실제로 동두천에 저 빼거리라든가 저런 데 가시면 그냥 가는 순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혹되는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흔히 얘기하는 여기서도 그 미술작가 얘기하는 장소와 기억이라고 하는 측면 그다음에 폐허의 어떤 이미지 그 사실은 시간이 물신화된 이미지잖아요. 시간이 물화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오는 어떤 매혹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고요. 그거 사실 부인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자체가 되게 고립되어 있는 공간이고 거의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되게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군들에게 특화되어 온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그냥 연극 세트장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정말 진짜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그런 공간 장소들이고 그거는 아마도 동두천뿐만 아니라 평택에
남아있는 클럽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군산의 기지촌들 같은 경우에는 관광특구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었던 이태원만 해도 사실은 이미 되게 외지인들의 영향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받아오고 힙한 장소로서 그렇게 된 곳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어서 아직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안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런 동두천이나 군산이나 평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고립되어 자기만의 어떤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어서 이 연극적인 어떤 그런 느낌,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느낌이 그 자체로 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오히려 그것을 부인하기보다는 저는 그것을 다시 상연함으로써 이 인위성이라든가 아니면 이 무대성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 공간은 굉장히 무대적일 수밖에 없는 공간인 거잖아요. 각자의 굉장히 인위적인 어떤 연극적 역할들을 하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 인위성이나 이 연극적인 어떤 측면들을 오히려 연극의 캐릭터나 이런 것들로 연극적인 어떤 방식으로 그 다음에 퍼포먼스를 하는 어떤 방식으로 이 재상연하면서 이 공간이 얼마나 오히려 실제로 연극적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의 그런 재현 장면들도 각각의 이야기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 자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실태 조사를 하는 어떤 연구자 혹은 교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쓰는 어떤 단어들, 언어들, 이게 항상 기지촌 여성들만 마치 그들만의 어떤 언어와 그들만의 트라우마와 그들만의 뭔가 특정한 어떤 삶의 어떤 시간과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런 식의 재현 방식을 취함으로써 사실 거기 이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하는 여러 작가들, 감독들, 그리고 교수들 각자들만의 사실은 연극적인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이 실제와 가짜 혹은 허구와 픽션과 논픽션 간의 어떤 경계를 오히려 이제 좀 허무는 그런 어떤 작업들을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고 제가 조금 이 영화가 훨씬 더 재미있는 건 기존에는 정말로 이렇게 실제적인 것과 그 다음에 어떤 픽셔널한 것을 훨씬 더 이렇게 정교하게 서로를 이렇게 집어 넣음으로써 섞음으로써 이제 이 어떤 진짜와 가짜의 경계,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를 이렇게 허무는 과정들을 이제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이 영화는 이 공간 자체가 얼마나 하나의 거대한 연극적인 또 무대인가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사실상 실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전체 다 굉장히 재현과 판타지를 집어 넣음으로써 이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를 오히려 초월하는 그런 것들을 뭐 흔들고 뭐 되게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초월하는 방식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뭐 그것이 분류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되게 다큐멘터리라고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이 다큐멘터리라고 했을 때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영화가 나오냐라고 하는 것이 좀 그런 질문이 돼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단순히 그런 경향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다큐멘터리가 이미 그런 픽션과 논픽션, 진짜와 가짜,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의 장르화 이런 것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화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영화의 장소가 공간이 이 재개발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물적인 것이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나마 남아있는 폐허가 된 어떤 자녀로서 남아있는 이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거미의 땅에서는 그 공간을 계속 쓸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진부한 장면일 수 있죠. 많은 기지촌을 동두천을 다뤘던 영화들이 하는 되게 특정한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수평 트래킹이라든가 패닝 같은 걸로 여기에 유령이 마치 떠도는 것처럼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쭉 훑고 가는 그거를 거미의 땅에서도 하거든요.
이런 그 시도는 되게 자주 등장하는 것이긴 한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그 역사의 어떤 비극적인 사건들을 다룰 때, 광주부터 해서 이런 그 사건들을 다룰 때, 특히 그 공간이 여전히 폐허로서 남아있을 때, 그 공간을 훑어줌으로써 흔히 말하는 이거는 사실 한국에서 처음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미 5, 60년대에 유럽의 영화들에서 시도했던 것이기도 한데, 이제 트래블링 카메라라고 해서 되게 공간을 유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을 여행하는 그런 식의 영화들이 알랭 레네나 이런 감독들의 작품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 왔던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거미의 땅에서도 시도하고 있고 되게 잘 찍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비슷한 작업을 하고 계시구나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화가 좀 재미있는 것 그리고 은 바로 이 유령의 물질화, 유령의 물화 혹은 유령의 캐릭터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미의 땅까지만 해도 여전히 그 공간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고, 물론 계속 그 미군 기지가 이제 옮겨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두천 미군 기지가 이미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옮겨질 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결정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가 재개발되고 그럴 거라고는 이미 그 거미의 땅부터 이미 시작된 일이긴 하지만 그 재개발이 실질적으로 들어간 시점은 바로 이 임산나무와 도깨비의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철거되고 공간들이 이제 완전히 정말 지워지는 역사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역사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런 순간에 그것을 그 유령들을 그냥 유령적 어떤 분위기라고 하는 그 유령들이 남아있는 그 자녀들을 그냥 이렇게 카메라의 움직임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비물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직접적으로 이 유령 캐릭터들을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저승사자들을 등장시키고 함으로써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물화하고 되게 구체적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 역사를 단순히 어떤 자녀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녀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자녀라고 하기에는 여기에 이미 그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근데 우리는 그걸 계속해서 자녀나 폐허나 아니면 잊혀진 장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멀쩡히 그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살아남아가지고 멀쩡히 옆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녀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가, 그것을 과연 폐허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는 되게 직접적인 도전처럼 보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방식은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게, 자칫 그런 순간들이 전 몇몇 순간들이 있었다고도 생각은 하지만 자칫 유치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위험을 무릅쓰면서 이 영화가 오히려 그것들을 물화해내고 그런 이 이야기들을 훨씬 더 구체화시키고 이야기의 장르들을 만들고 하는 것들, 박인순 씨가 좋아했던 그런 호러 장르들, 자기가 꿈꿨던 복수의 어떤 순간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그 머리를 자르는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냄으로써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제 나이대나 아니면 조금 이런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만 해도 동두천 기지촌을 기억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 들은 바가 있겠지만 기지촌 여성의 삶 이러면 이제 금방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기억들은 되게 또 이런 기억들조차도, 여기서 진부한 이야기라고 했던 것들조차도 사실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더 이상 잘 감각되지 않는 어떤 것으로든, 어떤 그것이 진부한 것이든 그런 우리를 어떤 분노를 발생시키는 것이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그것은 단순한 이제 지식이 될 뿐이지, 단순한 정보가 될 뿐이지, 무언가 어떤 감각이라든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흔히 말하는 정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단어가 되긴 되게 힘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지금의 이게 젊은 관객들, 젊은 세대들에게는 아마도 더더욱 그럴 테죠. 광주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시도들, 접근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그랬을 때 그것을 전달하기 위한 방식은 뭘까? 를 되게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실제로 감독들이 고민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박윤우 씨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오고 90년대부터 이 방송에도 나가고 되게 반복적으로 방송을 많이 나가서 그리고 이런 식의 실태조사를 되게 많이 해서 왜냐면 주례방 지원을 어쨌든 받았기 때문에 주례방에 동두천 기시촌에 가가지고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1차적으로 찾아가는 곳이 주례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런 인터뷰를 어쨌든 간에 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수십 번, 정말 수백 번 이런 똑같은 이야기 하지만 버전이 약간 달라지는 왜냐면 기억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버전이 약간 달라지는 동일한 이야기를 수십 번 해왔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오히려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듣게 하려면 결국은 물화시키는 거, 물질화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했겠다. 그리고 그것이 또 젊은 세대들에게는 아무래도 더 중요한 방식일 수 있겠다라고 젊은 관객들에게는 더 중요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일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되게 감각할 수 있고 구체화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 그것이 비록 어떤 판타지 속에서 등장하는 것일지라도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이제 여기에 뭐 엑소시스트나 이런 공포 영화들이 드라큘라나 공포 영화들, 뭐 이티나 이런 영화들을 언급하시긴 했지만 저는 되게 그 스탠리 큐브릭의 샤이닝에 나오는 유령, 정말 뻔뻔하게 나오는 유령들 있잖아요. 동물 탈 쓰고 나오는 그런 어떤 물론 이제 그 유령들하고는 정반대의 그 유령들은 백인 제국주의자 유령이었지만 어쨌든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 자체는 굉장히 그런 식의 뻔뻔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치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런 어떤 정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이런 그 유령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방식이 굉장히 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아마도 다 깜짝 놀라셨을 수 있을 텐데 윤금희 씨의 그 사진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 그 되게 대면하거나 직면하기 어려운 사실은 사진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용된 역사 자체가 1차적으로 사용된 역사 자체가 한참 그 반미운동이 이 진행되던 시기에 이 윤금희 씨 사진과 더불어서 그때 당시에 갑자기 제가 이 이름 기억이 나네. 윤금희 씨의 사진이 저도 걸려있는 것을 실제로 거리에서 걸려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당시에 정말로 이 사진을 그냥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거리에다가 공공연하게 전시를 했었어요. 굉장히 사실은 폭력적인 방식이고 어떤 면에서는 반복되어 온 방식이기도 하죠. 광주를 알리기 위해서 언제나 자극적인 그리고 눈길을 끌 수 있는 일종의 진짜 주목 경제에 가까운 그런 식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일종의 소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매개자의 어떤 몸으로서 사실은 작동하게 된 건데 뭐 광주에서 뭐 젖가슴이 베이고 뭐 이런 식의 그 묘사, 임신부의 어떤 배를 찌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묘사를 통해서 광주에 대한 것을 왜냐면 이제 광주에 대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은 그것을 알리기 위한 방식은 피해자라고 지칭되는 누군가들을 훨씬 그들이 피해받는 어떤 사실을 굉장하게 적나라하게 고통스럽게 전달했을 때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그것을 많은 대중들이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반복되었던 방식이었죠. 그래서 윤금희 씨 사진도 그런 방식으로 사용이 됐고 이게 처음에는 사실은 전혀 알려지지 않다가 이 윤금희 씨 사건 사진이 그 의대의 교재 중 하나로 교재 이미지 중 하나로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그 사진을 보고 어떤 의대생이 분노해서 이럴 수 있는 이걸 일종의 유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이 이렇게 배포가 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진이 배포되었지만 결국은 이 여성의 이 피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전시되거나 혹은 도구화됐던 방식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맞고 김동률 감독이나 박경태 감독 당연히 이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되게 많은 비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뭐 너무나 사실 다 알고 있겠지만 뭐 페미니즘 특히 페미니스트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그런 그 문학이나 아니면 예술 같은 곳에서 이런 어떤 뭐 여성의 누이가 된 여성들, 그러니까 순수한 누이로서의 어떤 민족의 피해받은 어떤 민족을 상징하는 순수한 누이라고 하는 아이콘화된 어떤 상징이 된 이런 여성들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이 여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2차 가해식의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2차 가해를 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고 그리고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윤리적이지 못하고 혹은 반여성주의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이미지의 사용이 한동안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한 해선 안 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금기시 되어 왔던 이미지 특히나 페미니스트 미학에서는 이것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이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정말로 어떤 선을 넘는 그런 어떤 사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것의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딱 어떤 것이 맞다, 옳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것이 굉장히 폭력적인 어떤 사진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객들도 되게 뭔가 어떤 폭력적인 느낌을 충분히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도구화되냐 그렇지 않느냐 대성화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딱히 이것이 대성화되지 않는다라고 하기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분명히 소재로 사용하고 있고 어떤 진료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들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제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다른 어떤 맥락 속에서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건 실제로 이 두 분의 인터뷰를 읽으면서였던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이야기하시기에 자기가 본인들이 이 윤금희 씨의 사진에 대해서 실제 뭐 박일순 씨 같은 이제 이런 그때 당시에 양공주로 일하셨던 분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 사진 자체가 너무나 폭력적이다. 이 사진 보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 이거는 나도 겪을 수 있는 일이고 이거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이런 것도 보지 못해서 네가 무슨 기록을 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한참 전에 들었는데 이 이야기가 계속 남았고 그 어떤 방식을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스스로를 오히려 좀 고민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저는 이제 평택 쪽에 계시는 마마상으로 일하던 그 기시촌 양공주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마마상으로 일하던 분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는 그런 그 일을 하게 됐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작품을 마지막으로 해서 공동 연출을 했었는데 마마상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였고 공동 연출을 했었는데 그 작품을 마지막으로 난 다큐멘터리를 못하겠다라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정말 단호하게 그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없었던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주인공이셨던 분 외에 거기에 계셨던 다른 마마상 분들의 이제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 뭐 그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근데 그 인터뷰를 들을 때 그분들이 그 고통을 자기가 겪었던 그냥 사건을 되게 덤덤하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고통을 묘사할 때 정말 자극적으로 그러니까 막 뭐
어떤 이 고통을, 그러니까 자기가 낙태했을 때 느꼈던 어떤 고통을 이야기할 때 정말 어떤 면에서 되게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고통의 되게 디테일들을 설명하시는 거죠. 그것이 그리고 남아있는 거고,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 되게 있을 수 없다라고, 사실은 대면하기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고통보다 사실 제 고통이 더 컸던 거죠. 그걸 듣기 힘들었던 제 고통이 되게 컸고, 그러면서 내가 이 고통을 과연 대면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럴 만한 어떤 정신 상태를 갖고 있나? 라는 고민을 하면서 네, 그 길로 이제 다음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저는 거리를 두고 비평이나 하고 공부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속되어 있던 단체를 이제 나오는 결심까지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가 이 박인순 씨가 그 죽음을 대면하고 그리고 자기의 운명을 대면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을 어떤 생존자처럼 묘사를 하고 하는 것처럼 과연 다큐멘터리 감독들도 그런 고통을 어떻게 대면하고 어떻게 들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들을 준비가 되었나, 혹은 또 듣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볼 준비가 되었나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어떤 전파나 뭐 예전처럼 사실은 어떤 소문의 전파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요즘 시대에 훨씬 더 쉽잖아요. 다른 어떤 너무나 많은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쉬워진 시대, 그리고 정보들이 넘쳐나고 그런 이미지들을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과연 그 이미지가 그냥 단순히 전파나 어떤 정보나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무게감을 갖고 그 역사의 어떤 시간성이라든가 공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혹은 이런 식의 어떤 캐릭터들 혹은 자기 이야기들을 가지면서 전달하기 위한 방식을 좀 다시 고민하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냥 보지 않겠어가 아니라 볼 수 없어. 혹은 그것은 봐선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런 사진들, 이미지들을 이런 식의 아카이브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되게 물질화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런 이미지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찰을 물질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같이 고민되어야 할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박인순 씨의 어떤 상상이라고 하는 것을 재현해내고 캐릭터화하고 서사화하는 게 되게 중요했겠다. 이 일종의 이 감독들의 성찰을 물질화하는 어떤 방법이 하나의 이 사진인 것처럼 사진을 보여주는 방식,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이야기 속에서 보여줄 것인가 이렇게 고민했던 것처럼 박인순 씨의 이런 상상을 판타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해내는 것도 되게 중요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막 횡설수설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넘기지 않고 이렇게 횡설수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제가 오늘 뭐 많은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 영화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기존에 사용하던 어떤, 우리가 흔히 이런 공간을 찾아갔을 때, 역사적 공간을 찾아갔을 때 맨날 어떻게 보면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어떤 자녀라고 하는 단어들, 아니면 비참한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 혹은 증언, 이런 것들, 그리고 거짓과 어떤 진짜의 구분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방향을 달리해서 이 영화에서는 오히려 그런 자녀로서 계속해서 시간성을 이야기하고 공간성을, 역사적 공간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오히려 좀 넘어서 그것 자체를 계속해서 초월하거나 아니면 그 깔려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부상시켜가지고 오히려 그것들을 현재 우리가 만나도록 하게 하는, 물질적으로 만나게 하는, 어떤 감각으로서 만나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야기하기에서 중요한 건, 이 영화에서 또 중요한 건, 여기에 되게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여러 화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리고 이 여러 화자들이 나올 때마다 되게 중요하게 입구와 출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 속에서, 어떤 관점 속에서 이야기하고, 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누군가가 이야기를 시작했더라도 이야기가 고정되지 않고 그 이야기가 변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들을 열어놓는 것이 굉장히 좀 영화의 또 되게 독특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제 뭐 여럿이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텐데 박인순 씨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빼뻘의 다른 죽은 여자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승사자, 그다음 다큐멘터리 감독, 그리고 실태조사 연구자, 그다음에 미술 작가 뭐 이런 방식의 각각의 자기가 이 기지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프레이밍하고 그리고 그 들어가는 어떤 입구를 되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나오는 친구들 얘기해주는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이야기들을 박인순이 다 가로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진부해질 수 있는 이야기들에서 결국 박인순이 살아남는 것 같아요. 박인순의 이야기가 살아남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박인순의 이야기는 그러면 이 진부한 이야기들, 진부하지만 진실이기도 한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건 그런 그 판타지의 영역, 오히려 판타지를 가지고 옴으로써 가능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판타지가 꼭 아니더라도 이 중간에도 보면 90년대 찍은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애들 보고 싶지 않냐고 그 프리실라랑 푸타키테라고 하는, 그러니까 프리실라는 여기서 임신해서 가가지고 여기서 아이를 낳았고 그다음에 가서도 또 아들을 낳았어요, 박인순 씨가. 그래서 이제 두 아이가 있는데 프리실라는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애착이 있어서 훨씬 더 프리실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곤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영화들을 보게 되면. 근데 그 영화에서 그 장면에서 너무 아이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박인순 씨가 자주 하는 말이기는 하다고 해요. 종종 하고,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기도 하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보고 싶지 않기도 한 거예요. 지금 봐봤자 뭐예요? 그리고 찾기도 어렵고, 지금 봐봤자 자기가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도 언어가 잘 통하는 것도 아닌 거라는 거를 너무나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들과 떨어진 지 굉장히 오래돼서, 물론 굉장히 애틋함과 보고 싶다라고 하는 감정은 남아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같이 몇 년 동안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오래 산 것에서 오는 어떤 기억이라든가 기억을 통해서 계속 그 감정을 키워나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도 사실이지만 보고 싶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그 장면에서 보면 계속 박인순 씨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나가야 되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멀리 두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끊을 수 없는 어떤 모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마도 활동가 선생님은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계속해서 박인순 씨가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아마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을 텐데, 이 박인순 씨 되게 복잡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전달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자발적 성매매와 비자발적 성매매를 끊임없이 나누는 어떤 이런 소송과 그리고 실태조사의 언어들, 그 다음에 심지어 저승사자들의 언어들이라고 하는 거. 애초부터 박인순 씨가 그리고 애초부터 자기의 증거나 증명을 할 수 있는 정보들,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이 돈으로 샀다라고 하는 이 포주가 어머니로 되어 있고 가짜 신분으로 되어 있다. 자기의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증거나 법적인 증명에 따르면 자기의 인생 자체가 말로 거짓인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거짓이 가짜가 되고 거짓이 진짜가 되고 진짜가 거짓이 되는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박인순 씨의
실제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다음에 하는 다른 뭐 다큐멘터리 감독의 이야기나 아니면 서사나 아니면 미술작가의 서사나 아니면 실태조사 연구자의 서사나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진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어떤 진짜들을 박일순 씨가 가지고 있는 진짜 삶이라든가 진짜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는 계속해서 생략하고 누락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들 속에서 꾸역꾸역 살아남아가지고 결국은 자기는 이런 방식으로 죽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가 죽음이나 운명과 대결해서 나의 어떤 서사라고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맺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시간을 앞당겨서 저는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것 같은데 보통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앞당겨서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들면 실제로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 근데 이게 서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죠. 나의 죽음을 미리 연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박일순 씨와 이 감독들은 자기의 죽음을 미리 상상하고 미리 연기하고 어떻게 보면 재연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일어난 사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다시 상연하는 것이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을 물론 이렇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재상연하는, 재현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저는 재현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것만 재현이고 뒤에 거는 그냥 판타지 장르냐, 호러 장르냐 그렇지 않고 사실상 앞에 것도 재현이고 다큐멘터리적인 재현이고 뒤에 것도 이 박일순이라고 하는 인물의 어떤 상상과 환상과 그 다음에 자기의 죽음을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은 방식대로 죽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일종의 재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화자들의 어떤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법들을 분명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레임 뭐 다들 이제 느끼셨겠지만 프레임 크기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중적인 나레이터 우리가 사실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미술 작가는 자기가 앞에 중간에 한번 이제 나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시작한 이야기에서 자기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전시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갑자기 유령을 불러오면서 그 현장에서 도망치게 되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 이 작가가 처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뭔가 이 공간을 설명하는 그런 나레이터로 등장했다가 결국은 그 작가가 시작한 그 서사에 한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저승사자, 여기 점 찍고 있는 저승사자로 또 다시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다큐멘터리 감독들인 김동률과 박경태도 이 사람들이 이 영화를 기획하고 연출하지만 동시에 이 영화의 안에 캐릭터로서 등장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장르의 경계는 혹은 픽션과 논픽션뿐만 아니라 말을 하는 사람, 전지적 어떤 작가로서의 이야기를 꺼내고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의 화자와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 이야기 되어지는 어떤 캐릭터들이라고 하는 이야기 되어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에 경계를 동시에 무너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계는 박일순 씨는 설사 나레이터가 되지 않더라도 박일순 씨도 안에 있는 캐릭터로서 계속해서 등장하지만 사실 오히려 바깥에 있는 화자로서도 지금 언어화하진 않지만 이 사람이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 구술 언어를 사용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는 어떤 화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히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그 프레임 크기에서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 영화가 전체 앞과 그 끝에 반복되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옛날 푸티지 아마도 이제 김동률, 박경태 감독이 뒤에서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가고 핸들들을 들고 가면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그리고 이 앞
앞서서 박윤순 씨가 이제 가고 있는 그 팔로우샷인데, 그게 이제 사이즈가 옛날에 찍은 거라서 이렇게 작아지면서, 프레임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보여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이 영화의 입구와 출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 당산나무처럼. 그래서 이 영화로 들어가는 입구와 출구를 명확하게 알려주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화자들의 이야기, 서사들이 존재하지만 이 영화 전체도 사실은 또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특수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그 당산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장면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물론 그 뒤에 이제 두 감독이 있고, 여기서 자고 가라고 처음에 그러잖아요. 너네 오늘 힘들겠다 이러면서 박윤순 씨가 이제 막 뒤에서 약간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따라오는 이 두 감독한테, 야 너네 오늘 자고 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되게 박윤순 씨가 나의 어떤 이야기 세계로 들어오라고 하는 일종의 초대장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 퇴장과 같은,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화적이지만, 이 영상 아카이브 푸티지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영화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연극적인, 그리고 이 영화의 나레이터가 하는 걸 들어보면 또 굉장히 문학적인, 마치 연극 그 대본에 있는 지문을 읽는 것과 같은, 예전에 왜 인간극장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어떤 감정이나, 뭐 지금도 하나요 인간극장? 네, 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화면에 보여주는데도 또 이걸 또 반복해서 설명하잖아요. 굉장히 사실은 설명적인 나레이션이거든요. 이게 실험적인 영화에는 어울리지 않는 이런 설명적인 나레이션을 또 한 번 반복하는 대사의 어떤 그 액션의 지문을 읽는 것과 같은 그런, 되게 한편으로는 연극적이면서 연극 대본 같으면서 한편으로 되게 문학적인 그런 나레이션을 집어넣는 점에서, 이게 그 연극과 영화와 그 다음에 문학의 어떤 경계도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나레이터의 화자는 누구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레이터의 화자가 뭐 물론 특정하기 되게 힘들죠. 근데 이 모든 되게 다중적인, 복수적인,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살아남은, 결국 죽음과 마지막까지 대결하고 그 운명과 대결해서 비장하게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자기의 뜻대로. 이게 되게 재미있는, 자기의 의지대로 결국은 그 비장하게 웃음을 맞이하면서 박윤순 씨가 막 그 여러 가지 목소리로 웃음을, 기괴한 웃음소리를 냈을 때 뒤에서 또 다른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같이 이렇게 울려 퍼지게 되는데, 결국 이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의 이야기들 자체가 화자인 거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서 갑자기 나는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이렇게 주어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물론 박윤순 씨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박윤순 씨 플러스 다른 어떤 여자들의 굉장히 정말 이질적이고 각자 이야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다중적인 그런 이야기들 그 자체가, 이야기가 어떤 생명처럼 살아남아서 내는 그런 목소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로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진부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맨날 그 얘기 또 들어야 돼,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또 비슷한 사연이겠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야기들이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가, 되게 연구기관처럼 이야기들이 죽은 것 같다가도 스스로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이야기들이 또 살아나기도 하고 이야기들이 변형되기도 하고 하는 굉장히 질긴 생명력을 오히려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영화가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물론 그 이야기들 속에는 비판해야 될 이야기도 분명히 있겠죠. 사실상 이 영화 안에서는 실태묘사나 아니면 이런 저승사자들이 얘기하는 증거가 될 만한 전형적인 기촌 여성의 어떤 피해자로서의 증거가 될 만한 그런 일관성 있는 연대기를 쭉 읊어줄 수 있는 그런 일관성 있는 어떤 서사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사실 본인을 포함해서 이 미술 작가들이라든가 예술가들이 끊임없이 이 기지촌이라고 하는 공간에 매혹돼서 나가서 이것을 어떤 성찰의 물질화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진료로서 사용하는 그 앞에서 막 다른 작가가 찾기 전에 이 사진을 갖고 가야겠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났다고 해요. 왜냐면 이런 공간이 정말 너무 사용하고 쉽게 사실 작가로서 욕심이 나게 그 공간이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막 그 작가들이 실제로 갖고 가서 그 퍼포먼스에 활용을 하기도 하고 전시로 만들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그런 그 에피소드를 들려주기도 한 인터뷰 제가 봤는데 김동희 감독이랑 박경태 감독이 이제 영화를 찍느라고 이 클럽에 실제 저 어메이징 클럽이라든가 뉴웨이브는 원래 실제로 그 공간에 있는 다 클럽인데요. 그 공간은 아니고 한 공간에 촬영용으로 자기네가 미러볼을 갖다 놨는데 설치해 놨는데 설치해 놓고 안 가져간 거죠. 근데 나중에 그 미러볼을 원래 있었던 건 줄 알고 다른 작가들이 가져가고 서로 가져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작가들이 현장이라고 하는 특히 최근 몇 년간 이런 역사적 공간에서 그 퍼포먼스 작업을 하거나 하는 일종의 장소 특정적 그런 예술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좀 많았는데 이것을 어떤 장소나 기억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소유하지 않으면서 또 어떻게 물신화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구체화하고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런 그냥 정말 메타적인 성찰적인 고민들이 이 영화의 목적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 앞과 뒤에 그런 식의 자기네 나름대로의 이것도 또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해서 되게 유일하게 따뜻한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저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렇게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네, 질문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빨리 개봉이 돼가지고 감독님들이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두 감독님들이 말도 되게 많으시고 말씀도 많으시고 말씀을 정말 잘하세요. 네, 그래서 진짜 꼭 개봉을 해서 이게 그리고 이런 논쟁들이 좀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보여질 기회가 없으니까 윤구미 씨 사진을 사용한 것에 대한 논쟁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었을지 몰라도 저는 이 영화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그것에도 그것 자체는 아닌데 그런 것에도 이 남아있는 이런 그 역사의 소품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혹은 증거들,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아카이브 이미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서 이 영화가 꼭 좀 개봉을 하고 그런 질문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질문 중에 제목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제목은 아까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박유순 씨가 그렸던 실제 이렇게 나무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기 같기도 한 남자 성기 같기도 한 그런 이렇게 막대기 같은 모양에다가 임신한 이런 그림들 되게 자주 그렸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 그림에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제목을 가지고 와서 그림을 그렸고 늘 박유선 씨가 이거 설명해달라고 하면 거의 설명 사실은 이해를 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사실 굉장히 또 직관적인 그런 그림들을 그렸었는데 그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 보면 제목으로 가지고 오고 또 서사화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그 이야기 임신한 나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또 꺼내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게 좀 되게 이 영화가 자칫 유치해 보일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굉장히 직관적일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 내가 나무에 임신을 시켰어 이런 대사를 하고 나무에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는 그런 장면들은 좀 이전에 어떤 미술에서도 이런 방식은 잘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직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기존의 다큐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았던 이 두 감독의 좀 독특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이 본 영화는 약간 페이크 다큐 같았는데요. 이 다큐로 새로운 것을 알고 보게 되어서 좋았는데 한 가지는 솔직히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서 어떤 부분에선 좋은 이야기를 퇴색시키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보기에 이 영화는 몇 가지 전제를 좀 갖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김동영과 박경태 감독의 어떤 필모를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이 두 분이 이전에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어떤 성찰을 해왔고, 그리고 결국은 이야기하기의 방식, 박일순 씨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박일순 씨가 서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관객들한테 전달하려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잘 전달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20년에 걸쳐서 고민해 오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민에 사실 좀 과정을 따라와야 이 영화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저는 그냥 이거는 이거대로 그냥 일종의 판타지 다큐처럼, 호러 다큐처럼 봐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갖고 있기는 해요. 꼭 굳이 가장 이 영화를 좀 정확하게라고 혹은 적확하게 보는 것은 이제 그런 식의 필모나 혹은 꼭 두 감독의 필모가 아니라도 기존의 기지촌 여성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 왔고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소비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그리고 어떻게 무게감을 계속해서 잃어왔는가, 그것이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그래서 무게감을 잃고 계속 그 둥둥 떠다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이 영화를 좀 읽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호러 다큐로 가야 되는데 호러 다큐로 갔을 때 과연 재밌을까? 라고 하는 건 저도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분명히 굉장히 지적인 영화이면은 굉장히 장르적이지만 굉장히 지적인 영화이면 틀림없다. 그거는 두 분도 아마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근데 두 분은 쉽게 이야기하는 데에 관심이 정말 없는 분들이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제 뇌피셜이고요. 감독님들이 본인들은 쉽게 하려고 이런 선택을 하셨을 수도 있는 것 같죠. 맞습니다. 네, 친절한 금자씨의 나레이터와 비교해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영화가 되게 그런 고대 그리스의 비극 장르와 되게 닮아있다. 정말 연극적이라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되게 퍼포먼스 같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쭉 이어지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누군가 개입해서 논평하고 논문 주석을 다는 것처럼,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서 왜 논문 쓸 때 누구누구에 따르면 이런 근거에 따르면, 그리고 누구는 말했듯이,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막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계속 저승사자가 들어오고 또 다른 호프니 같은 여자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게 박일순 씨의 이야기인가? 라고 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방해를 받는 혹은 논평을 듣는 이런 어떤 방식의 이야기이지 않은가. 이것 자체가 좀 약간 오히려 되게 고전적인, 그래서 이 영화의 그 바흐의 그런 클래식 음악이 되게 잘 어울렸던 것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훨씬 더 극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식 개봉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곧 내년에 예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두 분 맨날 이제 그런 이야기 하세요. 되게 박경태 감독님 되게 시니컬하신데 되게 극장 개봉해서 뭐 하나 맨날 이런 얘기야. 왜냐면 이제 극장에서 관객을 만난다는 게 되게 어렵고, 이런 영화들은 특히나 사실상 되게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고 그것을
뭐 박인순 씨의 이야기처럼 박인순 씨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줄 준비를 해야 되는, 어떤 면에서 준비를 정말 해야 되는 것처럼 이 두 감독님의 영화도 사실상 좀 준비가 있어야 되는 영화라 되게 그 극장 개봉이라고 하는 것이 또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좀 되게 고민이 되시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개봉이 된다고 하니까 저도 반갑고 좀 여기서 문제되게 했던 그런 성찰들이, 다큐멘터리에 대한 성찰이나 기준 여성에 대한 성찰들이 더 좀 개봉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또 어렵지만 재밌는 이런 영화가 곱씹을수록 가사도 도대체 뭐였지? 그리고 박인순 씨는 앞에 왜 갑자기 목욕신은 왜 나온 거지?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이런 사실은 계속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영화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개봉되면 또 좀 입소문 내주시고요. 또 오늘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